다녀왔습니다. 새해를 맞아서 일주일 동안 다녀왔고 이번이 두 번째 방문이었어요. 첫 번째는 코로나 전에 다녀왔고 이번에는 이 시국 겨울에 다녀왔죠. 그래서 굉장히 비수기 여행이었는데 뮌헨에서 조금 살고서 베를린을 다시 들여다보니까 같은 독일이어도 이렇게 다르구나. 괜히 외국보다 먼 곳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선 정말 새삼 느낀 거는 베를린 정말 크구나. 면적으로만 따지면 서울보다도 크다고 하죠. 뮌헨에서는 사실 생활 반경이 작아져가지고 잘 몰랐어요. 사실 어디에서 어디를 가는데 30분 이상 잡는 경우가 거의 없고 40분, 45분 걸리면은 이건 정말 뮌헨 끝에서 끝까지 가는 거다.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베를린은 확실히 크기도 크고 여기에서 여길 가고 싶은데 조금 멀어서 주저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이런 기분은 내가 서울 살 때 느꼈던 기분인데 어디 가고 싶은 데가 있어. 궁금해. 그런데 가려면 막 1시간 잡고 그게 너무 피곤해서 그냥 안 가고 말지 하는 그런 기분을 종종 느꼈는데 그걸 베를린에서도 느꼈습니다. 굉장히 국제적이다? 이거를 정말 다시 한번 느꼈고요. 이거는 저번에 프랑크푸르트에 다녀와서도 느꼈던 거긴 한데 그냥 일반 음식점에서 영어로 주문을 한다는 것 아니면은 뭐 음식점이나 카페 주인장조차 영어로 얘기를 한다는 거 이런 거에서 여기는 외국인들에게 열려 있어 이런 거를 좀 느꼈고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 동네에 어떤 카페 같은 게 생겼는데 거기 사람들이 한국말을 못해 영어만 해 이러면은 또 내가 느끼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긴 했어요. 그런데 뭐 베를린 사는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오히려 이런 국제적이고 오픈 마인드 이거를 되게 베를린의 자부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친구들에 한해서는 그거를 뭐 별 생각 없거나 오히려 좋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음식점이 정말 각양각색의 음식점이 다 있어요. 뮌헨도 물론 바이에른에서 제일 큰 도시라고도 하고 뮌헨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독일에서 태어나고 독일 부모님 밑에서 자란 사람이 아니라고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사실 뭐 독일 사람이니 아니니 이거를 따지는 것은 거의 사실상 무의미해진 큰 도시 중 하나인데 그래도 먹거리 면에서는 다양성이 조금 베를린만은 못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뮌헨에 치킨집 없죠? 베를린은 아니 걷다 보면은 한국 음식점이 정말 발에 채이듯이 보이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라서 그런지 한국 음식점은 정말 체감상 뮌헨과 뮌헨 근교에 있는 중국 음식점 또는 태국 음식점을 합한 거 만큼 보이는 기분이었어요. 더 많을지도 몰라. 이번 베를린 여행의 목적 중 하나가 반은 호캉스 그리고 반은 먹으러 가는 여행이었어요. 왜냐면 날씨도 사실 안 좋고 춥고 그리고 또 코로나 때문인지 겨울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워킹 투어라든지 스트리트 푸드 페스티벌이라든지 많이 취소가 됐거나 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럼 먹으러나 가야겠다라고 이런 얘기를 했더니 한 독일 친구가 베를린에 먹으러 간다고? 뭐 되너랑 커리부어스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히 뮌헨에서 없는 거 뮌헨에서 먹기 많이 먹고 왔습니다. 확실히 동베를린이 있어서 그런지 베를린의 베트남 사람들의 흔적이 정말 크더라고요. 이스타이스 갤러리를 이번에도 갔는데 이번에 시간을 잘 맞춰 간 건지 이것도 비수기여서였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사람이 정말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이 갤러리를 빌린 것 마냥 걸었는데 그 유명한 뽀뽀 그림 있잖아요. 거기 앞에만 사람 3명 있고 정말 사람이 없어가지고 정말 그림 하나하나를 볼 수 있었는데 그 중에 베를린 장벽 그림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누가 봐도 딱 베트남 사람 그 세모 모자 쓰고 베트남 사람도 그 그림에 있는 거예요. 뮌헨 레헬 쪽에 카페 샹스라는 곳이 있어요. 베트남 분들이 하시는 곳인데 퓨전으로 베트남의 풍미를 약간 가미한 핫한 브런치 카페 막 이런 컨셉으로 운영을 하는 곳이고 그걸로 여기 뭐 지역 신문에도 실리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베를린에 가보니까 그런 식의 베트남 베이스의 현대적인 카페가 많아도 너무 많은 거예요. 이번에 베를린 여행 가서 새롭게 알게 된 음료 중에 하나가 안찬 파란색 잎을 우려가지고 만든 티여서 진짜 색깔도 파랗더라고요. 그거를 저는 아이스 버전으로도 마시고 쌀 우유, 라이스 밀크랑 같이 섞어가지고 따뜻하게 만든 버전도 마시고 여기서 안찬 같은 거 모르고 살았거든요. 이거는 사람이 실제로 많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유대인들이 많거나 그 영향력이 크다는 느낌? 역시 받았어요. 의외로
바이에른이 사실 독일 이렇게 나눠지고 나서 미국 아래에 있었던 지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근히 미제를 구하기가 힘들어요. 베이글도 대표적인 유대인 음식 중 하나잖아요. 그래서 사실 베이글이 많은 것까지는 보고서 별 생각이 없었는데 유대인 빵을 보고 나중에는 길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그 빵 전문점만도 있더라고요. 시나고그도 많이 보이고 이게 우리는 주이시 레스토랑이다라고 하는 것도 많고 그게 뮌헨이랑은 꽤 다른 점이었어요. 뮌헨에서는 이스라엘 음식점이라고 하는 곳을 3-4군데 정도밖에 못 본 것 같은데 동네 마을 문화라고 할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자기들끼리 그 동네를 얼마나 좋아하고 이런 것도 느끼고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런 키즈 쿨투어가 약해진다는 거를 우려하는 기사를 읽었거든요. 사람들이 막 락다운하고 이러면서 문 닫고 이러니까 다 온라인으로 사고 이러면서 점점 내 동네 사람들과 접촉이 없어진다는 거죠. 미는 역시 작은 동네들이 모여서 도시가 된 곳인 것은 맞아요. 미넨 시 자체보다 역사가 오래된 경우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동네 부심도 있고요. 그거는 똑같은데 아무래도 규모가 작아서 그런지 베를린이 이런 키즈 쿨투어라고 하면은 미넨은 조금 더 도어 쿨투어 같은 느낌이랄까? 몰랐는데 프란츠라워 베아크가 소위 베를린의 대치동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이미지더라고요. 저는 그냥 거기를 돌아다니면서 되게 애들을 위한 것들이 많고 가족들이 많고 특이하게 독일로서는 제 기준으로는 그렇게 흔치 않게 학원도 되게 많이 보이길래 신기하다 이랬는데 어떤 잡지에서 또 읽었어요. 거기는 되게 유베무티들로 유명한 곳인데 그렇지만은 않다 이런 식으로 막 설명하는 이런 거였거든요. 진짜 별거 아닌데 카드 결제가 많이 돼서 정말 좋았고 사람들이 음식 배달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여기도 음식 배달 서비스도 있고 뭐 고릴라나 플링크 같은 슈퍼 배달 서비스도 있긴 한데 그 배달을 하는 구역이 좀 한정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막 정말 내 생활에 그렇게 큰 도움이 된다 이런 느낌은 별로 없거든요. 내가 만약에 베를린에 왔었으면은 서울에서의 라이프 스타일을 되게 비슷하게 어떻게 유지할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왜 사람들이 베를린 그냥 여행으로만 몇 주 왔다 가도 친구들을 막 만들고 막 이 도시에 너무 빠지고 이런지 확실히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베를린의 상징적인 이미지 또는 키워드 중 하나죠. 반상업주의. 막 거대 자본을 싫어하는 분위기. 새 들어 사는 사람들이 그 건물주가 만약에 이거를 뭐 어디다 팔려고 한다던가 뭐 그러면은 안 나가고 버팅기는 이런 건물들 꽤 봤고요. 베를린 사는 다른 친구도 보면은 집주인이 월세 너무 올렸다고 바로 고소하고 막 그 시위 나가고 이러더라고요. 그런 움직임들 활발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고 거창하게 비상업주의라고 막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그냥 그런 세컨드 핸드 샵이나 돈을 쓰지 않고 공짜로 뭔가를 얻거나 교환할 수 있는 거 이런 게 많았어요. 세컨드 핸드 샵 진짜 많아서 저장도 진짜 많이 해놨는데 해놓은 거 반의 반도 못 갔고요. 뭐 구글이 베를린에 큰 거 오피스 지으려다가 사람들이 그 동네에서 항의를 해가지고 딴 데로 밀려 나간 거 뭐 그 스토리는 유명하죠. 그래서 여러모로 베를린은 이런 도시구나 관찰을 잘 하고 온 재미있는 여행이었습니다. 물론 고작 2번 본 거니까 이게 충분하지도 않고 아직 이곳저곳에 다 가본 것도 아니고 그렇긴 해요. 그래서 다음에 또 가고 싶은 곳 이기도 하고 뮌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유명하죠. 뭐 돈 많은 도시 그리고 보수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은연중에 여기도 사회에서 말하는 그런 피어 프레셔나 아니면 정답이라는 게 있어요. 어느 정도 벌면은 이런 정도의 라이프스타일을 살아야 되고 물론 막 엄청 엄격한 것은 아닌데 또 웬만한 대기업들이 뮌헨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기업에 들어가서 그냥 평생 그 기업에서만 쭉 일하고 나중에 자식 나오면 그 자식도 그 기업에서 일하고 이런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뭐 알리안츠, 시멘스, BMW 이런 가족 진짜 많고 지금 뭐 BMW 다니는 사람이 자기 BMW 부서 유치원에서부터 시작했다 이런 경우도 진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다이나믹함이 떨어진달까? 다른 독일 친구랑도 얘기를 했는데 이직으로 뮌헨으로 온 독일 친구인데 자신은 독일인임에도 불구하고 뮌헨에서는 친구를 사귀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난 처음에 이게 내가 외국인이라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 친구 추측으로는 뮌헨은 어느 정도 좀 안정된
사람들이 또는 안정을 찾아서 온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알아가려고 하는 그런 호기심의 레벨이 높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얘기를 그때는 듣고 이제 그렇구나 뭐 그럴 수도 있겠네 하고 넘겼는데 베를린에 가서 보니까 여기는 좀 반대인 것 같은 거죠. 오히려 베를린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10년 뒤에도 베를린에 계속 쭉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지 잘 모르고 재미있는 사람들도 많고 유입도 많고 이런데 언제 내 친구가 다른 곳으로 떠날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작별 인사에도 익숙해져야 된다. 뭐 이런 면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요거는 제가 중국 살 때 느꼈던 거랑도 되게 비슷해서 중국도 베이징, 샹하이 같은데 너무 재밌는 사람들 진짜 많고 친구 사귀기 너무 쉽고 외국인 살기 진짜 편하고 그런데 동시에 뭐 너 10년, 20년 베이징이나 샹하이에서 살 거냐 하면은 그건 아닌 경우가 참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독일 안에 있는 큰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차이점이 느껴져서 그래서 더 재미있는 베를린 여행이었습니다.